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종목별로 국제대회가 현장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4대6 피겨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1년 앞두고 현재 강릉과 평창에서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들이 한창인데요. 스키나 스케이팅뿐 아니라 봅슬레이 종목이 포함된 썰매 종목과 컬링까지 다양한 종목의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관령 눈꽃축제나 평창 겨울음악제와 같은 문화 행사들이 함께 열리면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들을 계기로 예매부터 본 경기 그리고 숙박시설과 같은 경기 운영이나 제반시설 역시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달 초 빙상 종목이 열리는 강릉 실내 경기장에서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자가 고립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우려를 사기는 했으나 현재까지 시범 경기들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평창과 강릉에서 열린 국제 동계 스포츠 대회들의 운영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 테스트 이벤트라는 거는 올림픽 개최 장소에서 동일하게 대회를 치러보면서 어떤 운영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보완을 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 대회를 치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2월 한 달 동안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전초 전격이죠. 테스트 이벤트 9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총 인원 5만여 명의 구름 관중을 불러 모았고요. 세계적인 스타들이 정상급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올림픽을 치를 시설에 대한 선수들의 평가도 대부분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력과 평창 조직위와 강원도 그리고 각 경기별 경기단체의 운영 미흡 등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원도와 평창 조직위에 따르면 가장 많은 관중을 불러모은 4대6 피겨 선수권에 2만 명에 가까운 구름 관중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평창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월드컵에는 5천여 명, 아직은 생소한 종목이죠.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과 루지 월드컵에도 수천여 명의 관중이 찾아서 내년 동계올림픽을 향한 기대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4대6 피겨 선수권 마지막 날에 열린 갈라쇼의 경우에는 오전부터 전석이 매진되는 등 흥행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경기 시설의 경우 선수들의 만족도는 높았는데요. 피겨 여자 싱글 우승자 미하라 마이 선수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의 빙질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노보드 황제 숀 화이트 역시 하프파이프 경기를 치른 뒤 내년 올림픽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잇따라 강원도를 찾으면서 동계올림픽 열기도 많이 고조됐다는 평가입니다. 피겨 4대6 선수권에는 세계 최고 스타 일본의 한유 유주루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한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일본 팬 4천여 명이 강릉을 찾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에는 우리나라의 이상화와 이승훈, 김보름, 그리고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그리고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 등 간판 스타들이 모두 출전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부활 가능성을 밝혔고요. 여자 장거리에 떠오르는 샛별이죠. 김보름 선수는 매스 스타트 우승을 차지하면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평창에서 열린 스키와 썰매 종목에도 수준 높은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경기에 젊은 팬들의 열띤 호응이 이어졌는데요. 하프파이프에는 남녀 세계 랭킹 1위 숀 화이트와 클로이 김이 모두 출전해서 화려한 공중무게를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반면 대회 운영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루지 경기장은 따뜻한 날씨에 바닥이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관람객들이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코스에 차단막을 치면서 관람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동하던 관중들이 직접 휴대전화 조명을 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강벽은 부실 시공 흔적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슬라이딩 센터는 대회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이 너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키 점프에서는 예견됐던 강풍을 막지 못해서 남자 경기가 코스를 바꾸는 등 경기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후 경기 때는 해가 스키 점프대 상단에 걸리면서 관중들이 눈이 부셔서 경기를 사실상 관람할 수 없었는데요. 이 점 역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들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종목은 과도한 관중 통제와 일관성 없는 차량 통제 등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교통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요. 원주 강릉 복선 전철이 개통 예정이지만 꽉 막힌 영동고속도로가 내년에 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올림픽 기간에는 설 연휴까지 끼어 있는데요. 대책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 부문에서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외국인 관람객과 취재진을 배려한 안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종합 안내소를 올림픽 때는 33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원활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홍보 부족도 다소 아쉬웠는데요. 종목별로 관중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했는데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잘 운영된 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기장별 미디어센터는 강원도와 각 시군의 협조 속에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됐다는 평가입니다. 설상 종목이 열린 평창 피닉스 스포츠센터에서는 조직위 직원들이 취재진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취재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자들이 끼니를 해결할 여유가 없는 게 일반적인데요. 강릉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세계선수권 그리고 피겨 4대륙 선수권 때는 기자실에 풍부한 먹거리와 강릉시가 자랑하는 원두커피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우리가 칭찬해야 될 부분도 있었네요. 이전 3기 끝에 우리가 얻어낸 동계올림픽 개최 티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때문에 사실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평가원님은 또 이 관련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스캔들에서 올림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최문순 도지사 인터뷰를 살펴보면 실제 투입되는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고 기업들의 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올림픽 입장권 판매도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넉 달 늦은 이달 9일부터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기장 공정률이 90%를 넘어섰고 교통망 확충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경기장을 이용해 본 선수들이 빙상 경기장 시설에 만족을 표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꾸준하게 제반시설이나 안전관리 등의 준비 상황에 관한 보도와 점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어찌됐든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허재원 기자, 취재 현장에서 봤을 때 대회 준비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준비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큰 피해를 본 게 사실입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스폰서 유치에 직격탄을 맞았고요.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림픽 개막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조직위원회는 본격적인 대회 준비 체제로 돌입하고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그리고 동계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일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전 세계 약 95개 나라에서 선수 임원 6,500여 명을 비롯해서 보도진 15,000명 등 약 5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가장 먼저 경기장 준비 상황을 살펴보자면 지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총 15개 종목의 경기가 열리고 이를 위해 12개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이 중 7개가 평창, 나머지 5개 경기장이 강릉시에 자리하는데요. 6개 경기장은 새로 짓고 나머지 6개는 기존 시설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합니다. 현재 12개 경기장 대부분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설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96.4%에 달합니다. 모든 경기장이 올해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 건설은 경기장에 비해 속도가 더디지만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등이 있었던 개폐회식장 올림픽 플라자는 오는 9월까지 완공될 예정이고요. 세계 80여 개국 방송사가 입주할 국제방송센터는 6월 완공됩니다. 수송과 교통 분야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바탕 중 하나입니다. 철도의 경우 올해 말 원주 강릉 복선 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청량리에서 평창까지 5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150km의 동서고속도로도 올해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인데 서울에서 양양까지 1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대회 인프라 준비 상황에 비해서 재정 확보 상황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초대형 악재가 쏟아졌는데요. 14조 원이 투입되는 올림픽 이권을 노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세력이 등장하면서 준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외조직위원회는 대회 성공을 자신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태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걱정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발벗고 움직이고 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최순실 게이트와 올림픽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준비를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치 당시에는 8조에서 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고속도로와 철도 등 기반 인프라 조성에만 11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경기장 건설 예산도 6,900억 원에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9천억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자올림픽의 대표적인 사례인 지난해 리우올림픽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의 대형 후원 계약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방송 중계권과 IOC 후원사들의 마케팅 수익금, 기업 후원금, 입장권 판매 수익 등으로 재원 마련을 해도 가장 중요한 국내 후원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적자 대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후원 금액이 전체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순실 사태로 인해 계약을 약속한 기업들이 발을 빼고 있는 것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래도 올림픽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회 주최 중 하나인 강원도는 이미 2017년을 강원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국민적 어젠다로 격상하는 게 절실합니다. G-1년 행사를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꾀한 조직위원회는 정부와 강원도와 손잡고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의 특징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창 지역은 2월 중 평균 기온이 영하 13도로 혹한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폭설과 폭우 등 이상기후 발생에 대비해서 각 기상 상황별 사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기상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완벽히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대회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국내외에서 9만 명이 넘는 개인 자원봉사자가 신청했는데요. 현재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언어 레벨 테스트를 진행해서 2만 2,40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 진단은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허지원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국민신문고와 자정뉴스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최근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재심이 개봉했는데요. 사건의 목격자가 살인자로 뒤바뀌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주인공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재심이라는 제도는 천만 관객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통해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재심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잘못된 수사나 판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최근 YTN DMB에서 방영된 국민신문고에서는 잘못된 수사나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추적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영화 재심으로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 죄 없는 죄인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재연 화면과 피해자의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시작하는데요. 먼저 소개된 방산비리 사례에서는 억울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달라진 삶을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명예와 직장을 잃고 심지어 가족마저 잃었습니다. 이들 사례에 대한 소개는 정부의 방산비리 수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던 국민신문고의
지난 방송들과도 이어지는데요.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의 성과를 위한 잘못된 수사는 해군 방산비리 피고인 41명 중 10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약 25%가 무죄였다는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었는데요. 이는 2015년 전체 피고인의 무죄율이 1.9%였던 것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통한 비교는 방산비리 수사의 잘못된 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 씨 사례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며 현재는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삶이 무너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죄 평정, 즉 3심까지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판결문과 재판 기록을 검토하여 담당 검사의 과오가 있는지 조사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는 시청자에게 생소한 무죄 평정이라는 제도를 간략하고 명확한 그림과 기자의 설명, 그리고 전문가의 부연 설명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어 최근 해당 사건의 배석 판사였던 박범계 의원의 사과로 재조명되었던 삼례 나라수퍼 사건의 5심 피해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강압 수사도 모자라 뒤늦게 잡힌 진범을 은폐하기까지 했던 수사 당국의 처사에 살해된 할머니의 유가족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벌인 끝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공개된 당시 현장 검증 영상은 현재의 나이든 모습과 대조되는 5심 피해자 3사람의 앳된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잃어버린 세월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잘못된 수사나 판결로 인한 물질적 보상은 형사보상법을 통해 구금 일수에 비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억울한 구금 기간에 대한 정신적 피해나 잃어버린 명예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스튜디오에 출연한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는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취재해 제시해 주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의 실시간 문자가 스튜디오 화면 아래에 자막으로 나타나는데요. 국민신문고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국민의 공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들고 수사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화면과 인터뷰나 취재 영상을 다채롭게 활용하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정보 전달에서도 무죄 평정이나 형사 보상금 등 다소 생소한 개념은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그래픽과 자료 화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청자들이 많은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 2.46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자동차가 많은 만큼 주차 공간을 찾느라 골치가 아팠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해보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식 주차타워가 관리 부실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대전에서 있었던 주차타워 사고로 70대 주차관리인이 숨지면서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YTN은 대전 주차타워 사고에 대한 후속 보도를 통해 주차타워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대전 주차타워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정기 점검조차 받지 않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구청은 12년 동안 이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주차타워 사고로 인해 23명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YTN은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 법령이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교육받은 관리인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20대 미만을 수용하는 주차타워가 73%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차타워의 안전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같은 정보는 주차타워와 관련된 법령의 허술함을 알리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보도가 해당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보도라는 점에서 사고 영상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고 사진이나 모자이크 처리한 화면으로 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요. 시청자들을 반복적으로 사고 영상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자의 마무리 리포팅에서 죽음의 주차타워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것은 좋으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 그다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있었던 안전사고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고 이후 그 원인을 파헤쳐 보려는 노력이 지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나라도 조금씩 안전한 사회가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과 자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그래픽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현지의 특정 병원 앞에서 기자가 김정남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병원입니다라고 언급했는데 자막에는 말레이시아 병원이라고 잘못 방송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의 영상을 반복해 보여주고 있었는데 추측성 속보 자막 등과 함께 송출되고 있어 뉴스를 유심히 듣지 않으면 실제 말레이시아에 나타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이것이 언제 영상인지를 자막으로 알려줬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최종 변론기일 일자 확정 소식을 전하면서 달력이 표기된 그래픽에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는 5월 징검다리 연휴라는 자막이 잘못 표기됐는데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반기문 전 유엔 총장 대선 출마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1일에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전격적으로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기존 정치권의 이기심과 방해, 그리고 언론의 왜곡 보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 줄 몰랐었다라는 말로 애둘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에 대한 보도는 그의 대선 출마 선언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기사는 부정적인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대선 출마 후에는 긍정적인 기사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혼란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정치인의 윤리성과 법적 책임 준수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도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계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연임하는 인물도 국내 정치에 들어오자마자 파렴치범으로 모는 듯한 보도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언론에서 정치에 입문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로는 기름장어 프레임과 무능력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기름장어 프레임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보도 태도였는데 여기에 더불어 중립적인 태도가 직업적 특성인 외교관이라는 점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자질이지만 언론에서는 지나치게 소신이 없다는 공격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능력 프레임은 유엔 총장 재직 시절 업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보도는 주로 외신을 통해서 맥락과 상관없이 인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비난은 연임에 나선 기간 중 경쟁 후보에게서 나온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혀 업적이 없었던 것 같은 보도는 상식적이지 않고 취재가 부족한 측면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YTN에서도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포기에 대해서 패널의 발언을 통해서 반 전 총장이 자신이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간다. 정치는 악마와의 협약 없이 불가능하며 정치는 진흙탕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 정치인보다는 새롭게 정치에 진입하려는 인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담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 공백 사태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언론은 정치를 더 긍정적 관점에서 뉴스로 다뤄야 하고 특히 자신의 분야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